말도 안 돼. 타슈켄트의 한 섬유 공장 앞이었습니다. 정오의 햇살 아래 한 여성이 두 명의 한국 남자를 보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놀라서 바라봤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국 남자들을 보고 저렇게 우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볼까요? 2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2005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한 섬유 공장이었습니다. 나디아는 이곳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죠. 평범한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었죠. 나디아, 남편 요즘 어때? 선임인 라리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잘 지내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나디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부지런하다면서? 뭐 그래야겠지. 워낙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라리사의 말에 주변 동료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나디아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한국이 가난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녀가 작게 말했지만 라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우리 공장에 한국 제품 써봤어? 전부 중국이나 러시아 제품이잖아. 한국은? 북한보다는 낫겠지? 동료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나디아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2년 전 나디아는 한국 건설회사 현장 관리자였던 민준을 만났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 파견 온 그를 우연히 알게 되었죠. 민준은 성실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켰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디아는 그의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결심했을 때 주변 반응은 차갑였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었죠. 한국? 거긴 아직 개발도 덜 된 나라 아니니? 차라리 러시아 남자를 만나는 게. 친구들도 비슷했습니다. 유럽 남자 만날 기회도 있었잖아. 왜 굳이 동아시아? 나디아 자신도 솔직히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가끔 한국 이야기를 했지만 그녀는 그저 듣고 넘겼습니다. 한국은 이제 많이 발전했어. 지하철도 깨끗하고 인터넷도 빠르고. 민준의 말에 나디아는 속으로 생각했었죠. 그래봤자 우리랑 비슷하겠지. 소련 시절을 기억하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게 러시아는 여전히 강대국이었고 유럽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 그저 멀리 있는 작은 아시아 나라일 뿐이었죠. 그날 저녁 나디아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아직 일하러 나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오늘 점심시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라리사의 조롱, 동료들의 웃음. 나디아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기력했습니다. 한국을 방어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녀 자신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것입니다. 나디아 나왔어. 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디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나디아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일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나라일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이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거라는 것을.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민준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나디아에게 말했습니다. 나디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 나디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야. 기회가 생겼어.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현지 사업가 루슬란이 작은 건설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타슈켄트 외곽의 상가 건물 신축 공사였죠.
루슬란이 땅과 자금을 대고 나는 기술과 관리를 맡는 거야. 성공하면 우리도 독립할 수 있어. 나디아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처음 만난 사람잖아. 루슬란은 타슈켄트에서 유명한 사업가야.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대. 괜찮을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야. 회사 다니면 월급쟁이로만 살아야 해. 이번 기회로 우리도 사업을 할 수 있어. 나디아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결정한 거라면 믿을게. 그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날 공장에서 나디아는 동료들에게 남편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독립한대요.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사업? 여기서? 라리사가 웃었습니다. 나디아 외국인이 여기서 사업한다고? 우즈베키스탄을 뭘로 보고? 여긴 현지인들도 사업하기 어려운 곳이야. 루슬란이라는 사업가랑 같이 한대요. 루슬란? 라리사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그 사람. 조심하는 게 좋을 텐데.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업은 원래 어렵다는 거지. 라리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나디아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정말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는 매일 루슬란과 만나 계약서를 검토하고 공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했지만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잘 될 거야, 나디아. 계약금도 받았고 다음 달부터 공사 들어가. 계약금을 얼마나 줬어? 2천만 원. 루슬란이 먼저 달라고 해서 줬어. 땅 계약금으로 쓴대. 나디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했어? 은행에서 대출받았어. 괜찮아, 공사 시작하면 바로 갚을 수 있어. 그날 밤 나디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천만 원. 그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만약 루슬란이? 하지만 나디아는 남편에게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준이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그를 믿고 싶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루슬란이 땅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래. 조금만 기다리면 돼. 민준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디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공장에서 라리사가 물었습니다. 남편 사업은 잘 되고 있어? 네, 잘 되고 있어요. 나디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난 걱정했는데. 라리사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디아는 그 동정이 조롱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디아는 생각했습니다.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이미 늦었습니다. 루슬라는 이미 돈을 가지고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루슬란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봤지만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슬란? 그런 사람 몰라요. 여긴 1년 전부터 내가 살고 있는데?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민준의 얼굴은 새하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나디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슬란이 사라졌어. 연락이 안 돼. 나디아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천만 원은? 없어. 다 가져갔어. 민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은행 대출 1,000만 원도 갚아야 하고 협력업체에 미리 계약했던 자재비 500만 원도 내야 해. 인부들 상금으로 약속했던 1,000만 원도. 그럼 도와. 3,500만 원이야. 나디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500만 원. 그들이 10년을 모아도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했어. 근데 루슬라는 가짜 이름을 쓴 것 같아. 주소도 거짓이고 사업자 등록도 위조였대. 찾기 어렵다고 해.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나디아는 남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너무 큰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다음날 공장에서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라리사가 동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들었어? 나디아 남편이 사기당했대. 몇 천만 원이나.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외국인은 여기 사정을 몰라. 한국 남자가 똑똑하다더니 결국 당했네. 나디아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라리사가 나디아 옆에 앉았습니다. 나디아 이제 어쩔 거야? 모르겠어요. 남편이 한국으로 도망가려나? 나디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 빚이 그렇게 크면. 외국인이니까 도망가면 그만이고.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디아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근데 3천만 원 넘는 돈을 어떻게 갚을 건데? 라리사의 질문에 나디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몰랐으니까요. 오후 내내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3,500만 원. 어떻게 갚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디아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이틀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디아는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나디아.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우리 함께 해결하면 돼. 나디아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나디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끝인 걸까? 창밖으로 타슈켄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나디아에게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 빛이 아주 먼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올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기 사건 때문에 현지 건설업계에서 그의 평판은 이미 나빠져 있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독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제 돈을 주실 건가요? 우리도 사정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민주는 매번 머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상한 독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디아는 결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금목걸이였습니다. 나디아, 이건 내가 어려울 때 쓰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디아는 금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걸 팔면 얼마나 될까? 500만 원? 1000만 원?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나디아는 회사를 일찍 나왔습니다. 금은 방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디아, 지금 어디야? 집으로 가는 중이야. 바로 집으로 와줄래? 이야기할 게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준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비행기표 예매 화면이 떠 있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혼자서? 그래. 너는 여기 남아 있어. 내가 한국 가서 일하면서 돈 벌어서 빚 갚을게. 나디아는 가방에서 금목걸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팔려고 했어.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돼. 그가 벌떡 일어나 나디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남긴 유일한 거잖아. 그걸 어떻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당신까지 희생할 순 없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바보같이 당한 거고. 당신까지 잃을 순 없어. 나디아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어머니도 이럴 때 쓰라고 남기신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국 가서 다시 시작할게. 그게 최선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나디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떠나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다음날 공장에서 라리사가 물었습니다. 나디아,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한국으로 도망간다며? 소문 들었어. 나디아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 결국 혼자 남겨지는 건 당신이잖아. 라리사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지만 나디아에게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역시 한국 남자는 믿을 게 못 돼. 어려우면 도망가는 거야. 나디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나디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한국이 뭐가 대단한데? 한국 남자가 뭐가 훌륭한데? 라리사가 물었습니다. 나디아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한국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그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모르겠어요. 나디아는 작게 중얼거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재봉틀 앞에 앉아서도 나디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일까?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을 믿었지만 그를 방어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디아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끝인 걸까?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어둠 끝에선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한 빛이. 사흘 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나디아는 공장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동료들과 함께 앉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나디아. 밖에 한국 남자들이 너 찾아왔어. 나디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벌써? 그녀의 머릿속에 최악의 상상이 스쳤습니다. 빚쟁이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다리가 떨렸지만 나디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대. 빚 때문인가 봐. 공장 앞으로 나갔습니다. 두 명의 한국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들이었죠. 정장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나디아는 경직된 몸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 형수님이시죠? 나디아는 멈춰 섰습니다. 빚쟁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혁이라고 합니다. 민준이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이쪽은 동수고요. 재혁이 밝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친구분들이세요? 네, 형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수도 인사했습니다. 나디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여기까지? 무슨 일로? 혹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공장 사무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동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재혁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나디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3,500만 원입니다. 전액이요. 나디아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전액이라니. 무슨. 민준이 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소식 듣고 고향 친구들이랑 전 직장 동료들이 모였어요. 십시일반으로 모았습니다. 재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15명이 조금씩 보탰어요. 어떤 친구는 200만 원, 어떤 친구는 500만 원. 저희 둘은 각자 300만 원씩 냈고요. 나디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왜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 친구잖아요. 동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형은 학창시절부터 착한 친구였어요. 친구들 어려우면 자기 건 나눠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런 형이 힘들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전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혁이 덧붙였습니다. 형은 회사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기로 유명했거든요. 후배들 잘 챙겨주고.
그런 선배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데 다들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어요. 나디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형수님, 이게 한국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재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어려우면 돕는 거. 동료가 힘들면 함께하는 거. 그게 우리가 배운 거예요. 동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준이 형 전 직장에서 보낸 복직 제안서예요. 복직? 요? 네. 회사에서 형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형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회사도 아니까요. 형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나디아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형이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빚은 우리가 해결했고 형은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복직할 수도 있어요. 나디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라리사와 동료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책상 위에 현금 다발을 봤습니다. 재혁과 동수가 나디아를 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라리사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저게. 나디아는 눈물을 닦고 재혁과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니, 이 사람들이 온 나라는 어떤 곳일까? 처음으로 나디아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재혁과 동수는 이틀간 타슈켄트에 머물렀습니다. 첫날 밤 나디아의 집에서 민준과 함께 앉았습니다. 형, 루슬랑 관련 자료 다 있죠? 재혁이 물었습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모든 거 다 챙겨왔어. 민준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재혁과 동수는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소 가짜라고 했죠? 내일 직접 가봅시다. 경찰은 찾기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찾아야죠. 동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철저하게 처리 안 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요. 다음 날 아침 재혁과 동수는 계약서에 나온 주소들을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민준과 나디아도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 주소는 빈 건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소는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혁과 동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근처 부동산 중개소에 물어봅시다. 누가 이 주소를 계약했는지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5곳의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아, 루슬란이요? 그 사람 작년에 여기 사무실 한 달 빌렸다가 사라졌어요. 보증금도 안 돌려받고요. 혹시 연락처나 다른 정보 있으세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부동산 주인이 오래된 장부를 뒤졌습니다. 여기. 전화번호하고 차량 번호 적혀 있네요. 재혁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경찰에 제출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 사기꾼 때문에 저도 피해받는걸요. 오후에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재혁과 동수는 정리한 서류들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송금 기록, 가짜 주소 목록, 부동산에서 얻은 차량 번호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추적할 수 있겠는데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증거 정리가 완벽하네요. 한국에서는 기본이에요. 동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기 사건은 증거가 생명이니까요. 그래야 빨리 처리되죠.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고소장 접수하고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진행 상황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주일 후에 전화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재혁이 경찰관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저녁 공장 앞 작은 식당에서 넷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나디아는 재혁과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이틀 동안 그들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형수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재혁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경찰한테 전화해서 수사 진행 상황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확인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건이 묻혀버려요.
저희가 한국 가더라도 계속 전화할 거예요. 동수가 덧붙였습니다. 민준이 형 경찰 담당자 번호 저장했죠? 매주 금요일마다 전화하세요. 정중하지만 끈질기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디아는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주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재혁과 동수는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습니다. 형, 이거 보세요. 재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루슬란과 비슷한 사기 사건들 검색해봤어요. 우즈베키스탄 뉴스에 3건이나 나오더라고요. 패턴이 똑같아요. 이 자료도 경찰한테 보내드렸어요. 여제 추궁할 수 있게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나디아가 물었습니다. 형수님,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재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억울한 일 당했으면 끝까지 해결해줘야죠.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끝내야 그 사기꾼이 다른 사람 못 해치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디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틀 동안 본 것들. 철저함, 끈기, 책임감. 한국 사람들은 일을 이렇게 하는구나. 친구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나디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루슬란이 검거되었다고. 차량 번호 추적으로 찾아냈다고. 그리고 돈의 일부 800만 원을 회수했다고. 나디아는 전화를 끊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친구들. 정말 대단해. 민준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우리 친구들은 최고야. 공항으로 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나디아는 조수석에, 뒤에는 재혁과 동수가 앉았습니다. 민준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타슈켄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나디아는 이틀 동안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철저하게 서류를 정리하던 모습. 5곳의 부동산을 포기하지 않고 방문하던 끈기. 경찰에게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요구하던 태도. 재혁 씨. 나디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래요? 재혁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진 않아요. 나디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겠죠. 하지만요. 동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가족이 어려우면 돕는 거. 친구가 힘들면 함께하는 거. 이웃이 곤란하면 나서는 거. 어렸을 때부터 봐왔거든요. 재혁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사업 실패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도왔어요. 저희 집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10만 원을 보태셨죠.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시니까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반찬을 돌아가며 만들어 드렸어요. 몇 달 동안요. 나디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인가요? 글쎄요. 한국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재혁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자랐어요.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는 게 당연하다고. 돈이 많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동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다들 직장인이에요. 300만 원 내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민준이 형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나디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형수님. 재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형도 분명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줬을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때에. 그게 돌고 도는 거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나디아와 민준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형 힘내세요. 복직 제안서 검토해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찰한테 매주 전화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재혁과 동수가 손을 흔들며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디아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음날 공장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라리사가 나디아 앞에 앉았습니다. 나디아. 네. 그 사람들. 정말 3,500만 원을 가져온 거야? 네. 15명이 모았대요. 라리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까지 잡았다며? 네.
경찰이 어제 연락 왔어요. 라리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나디아가 라리사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어.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라리사가 나디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짜 부자는 저런 친구가 있는 사람이야.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 나디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나디아. 그동안 너랑 내 남편을 무시했어. 괜찮아요, 라리사? 아니야. 괜찮지 않아. 라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러시아가 유럽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큰 나라, 강한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진짜 위대한 건 다른 거더라. 뭔데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야. 서로 돕는 문화. 그게 진짜 힘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디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캄캄했던 하늘이 이제는 별빛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경제 규모가 크거나 빌딩이 높아서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진짜 힘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과 결혼했다는 게 얼마나 운이 좋은 일인지.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 복직 제안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나디아가 물었습니다. 여기 남을까 해.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민준이 웃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디아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좋아.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당신 나라를 더 알고 싶어. 1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우즈베키스탄에 남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일하게 되었죠. 이번에는 신중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빚은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제역과 동수가 가져온 돈으로 급한 불을 끄고 나머지는 둘이 함께 일하며 갚았습니다. 라리사를 비롯한 공장 동료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나디아 남편 잘 지내? 이제 그 질문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나디아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국어 수업을 하려고 해요. 한국어? 네. 일주일에 2번 여기 공장 회의실에서요. 무료로 가르쳐 드리게요. 라리사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나디아가 웃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그랬듯이 한국에 대해 모르던 사람이요. 첫 수업날 나디아는 놀랐습니다. 15명이나 왔습니다. 라리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예요. 나디아가 천천히 발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5명이 따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수업 후 라리사가 남았습니다. 나디아,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 정말요? 응. 어떤 나라인지 직접 보고 싶어. 내 남편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나디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좋은 나라예요, 라리사. 언젠가 함께 가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타슈켄트의 한 섬유 공장 앞. 정오의 햇살 아래 제역과 동수가 다시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나디아는 공장에서 나와 그들을 봤습니다. 형수님. 제역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간 나디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1년 전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울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놀라서 바라봤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도 이해했습니다. 나디아가 왜 우는지. 라리사가 다가와 나디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좋은 눈물이잖아. 제역과 동수는 일주일 휴가를 내서 왔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형 보러 왔어요. 그리고 형수님도 보고 싶었고요. 저녁 4명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형 요즘 어때요? 좋아. 일도 잘 풀리고 빚도 반 이상 갚았어. 민준이 웃었습니다. 다 너희들 덕분이야. 아니에요. 형이 포기 안 하고 버텨낸 거죠. 동수가 말했습니다. 나디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이제 한국어 조금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가요. 재혁과 동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형수님 발음 정말 좋은데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당신들 나라를 알고 싶었거든요. 나디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가고 싶어요. 당신들이 자란 곳을 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집에 초대할게요. 재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형수님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꼭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나디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타슈켄트의 밤하늘의 별이 빛났습니다. 1년 전 이 하늘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때로 아주 먼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민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뭐 생각해? 당신 나라 생각해. 한국? 응.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 경제가 발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나디아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나라 사람들은 혼자 사는 법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나디아. 내 나라를 이해해줘서. 아니야. 내가 고마워. 나디아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나에게 진짜 부자가 뭔지 알려줘서. 진짜 위대함이 뭔지 보여줘서. 창밖으로 타슈켄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디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침이 와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희망의 아침이. 그리고 그 빛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